자, 우리 569페이지. 과세기간 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자, 우리 1번의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기간 말씀드렸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언제 동안 번 걸 가지고 세금 부과할 거냐 라는 건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1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번 걸 언제 세금 신고를 하느냐 보면은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별표 꽃 모양 보시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이렇게 쭉 넘어가서 아래에 보시면 5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 그래가지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거예요. 네, 매출이 크니까 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신고해라 라고 해서 이분들이 신고해야 되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 달 더 줘서 6월 달까지 신고를 하는구나 까지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가지고요. 573페이지. 종합소득금액 계산 구조라는 걸 볼 겁니다. 자, 우리 소득세 배울 때는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렇게 3가지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 소득의 개념.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소득세를 처음 접하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요 3가지가 제가 봤을 때 핵심일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소득의 종류 중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소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었을 때 이게 이자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여기 필요경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가면 공제 이런 것도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번 게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번 돈이 어떤 소득에 인지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번 거에서 쓴 걸 빼고 아까 여기 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세금 계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 나가는지,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들이 소득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아까 어떤 개념인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기존까지는 돈을 번 사람, 사업자 입장이었어요. 근데 원천징수하는 거는 사업자가 직원들한테 돈 줄 때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받아가는 사람 입장 또는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서 줘야 되는가. 내가 사업자인데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시기 방법은 근로소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표가 위에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우리 이자소득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뭔지, 어떻게 보는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자소득은 되어 있고요. 총수익금액 빼기 각종 신탁수수료, 요거 X 치세요. 요거 X 치세요. 신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우리 원래는 이자를 받아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요, 세법상으로는 이자 받아가는 거는 비용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이자 받게 되면 그걸 이자 소득 금액으로 바로, 이거 쓴 게 없는 걸로 봤었어요. 근데 신탁이라는 게 생기고, 신탁이 좀 복잡해요.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대내외적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 사람 관리를 하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는 경비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X 치시고요. 자, 총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다. 그리고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인에서 성과가 잘 나오거나 또는 이익이 많이 생기면은 배당이라는 걸 받죠. 그래서 배당을 받게 돼도 마찬가지로 각종 신탁수수료 요거 빼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배당도 우리 경비 없이 배당소득 금액으로 되고요. 자, 사업소득은 우리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고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은 자, 우리 급여 봤죠? 우리 세전급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내가 실제로 쓴 것과 상관없이요. 세법에서 돈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까줄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 뭐 유리지갑이니 뭐니 하잖아요. 자, 이만큼 벌면 알아서 공제가 돼서 소득금 같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여러 가지 공제들을 막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요. 얼마 당연히 공제해야지. 이런 게 있고요. 기타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을 쭉 하고요. 그거를 합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과세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고 나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여기서 우리 가족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공제를 해주고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이런 공제들이 다 들어가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금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과세를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소득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10만 원 빌려주고요. 실장님이 이자 10% 쳐줄게 해서 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소득은 이자 소득일까요? 사업 소득일까요? 자,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비를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 경비를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소득 금액부터가 차이가 나겠죠. 세금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소득일까요? 사업 소득. 왜 그런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부업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자 소득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따가 가서 배울 건데요. 우리 사업 소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해서 내가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빌려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업 소득으로 봐서 내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경비 쓴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차를 타고 가서 돈을 전달해주고 봉투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는 반면에 내가 어쩌다가 한번 빌려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봅시다. 573페이지에 아래에 보시면 종합소득 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소득세에서는요, 부가가치세 우리 10%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랑 다르게 많이 벌면 따블로 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 폭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소득세율은요, 내가 아까 물론 여기서 좀 공제가 들어가서 뭐 과세표준 이런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남았어요. 이익이 얼만큼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6%에서 45%의 세금을 떼갑니다. 요거는 내가 얼만큼 남겼는가에 따라서 많이 남기면은 더 높은 세율을 정해서 떼갈 거고요. 네, 적게 남기면은 적은 세율로 떼갈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 누진세율. 들어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 보시면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6%라고 되어 있고요.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라고 표에 보시면은 84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1,5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1,400만 원을 벌 때는 우리 표에서 본 것처럼 1,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6% 세율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6% 적용받다가 내가 1,500만 원 되니까 15% 세율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씨 내가 100만 원 더 버는데 세금이 더 많아지네. 안 벌래. 나 1,400만 원 벌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4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1,400만 원부터 넘어간 초과한 우리 100만 원 초과 있죠. 100만 원. 여기에만 15% 세율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6%, 여기서 만 원이라도 더 벌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높은 세율,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높은 세율, 이렇게 적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표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어요. 요거를요 계산하기 쉽도록 미리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요 표에다가 내가 얼마 벌었는가 표에서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세금이 바로 나와요. 이거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이자 소득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 네. 한 80명 중에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설명 잘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오겠습니다.